참을 수 없으면 어쩔 건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책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책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완독하신 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평도 있고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신 분도 많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졌을까라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좀 오래됐죠. 지금은 굉장히 30주년 기념 에디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쁜 책도 있고요. 표지도 다양하지만 제가 봤던 책은 사실 이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민음사 판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장본이거든요. 이건 아마 저희 친오빠가 읽었던 책 같아요. 막 오빠가 밑줄 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 책이 88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이 책의 출판 연도가 89년이거든요. 89년도면은 저는 이제 아직 이 책을 읽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돈 주고선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되게 큰맘 먹고 샀던 기억이 나요. 이제 학생이 됐으니까 독서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각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이 제가 학생이었을 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이 책을 안 읽으면 약간 좀 소외된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 과에서는 물론이나 더더욱 이제 막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어는 봤는데 다 읽고 나서 정말 내가 뭘 읽은 거지? 왜 이렇게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뭐가 이렇게 찝찝하게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 책을 읽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된 숙제처럼 저한테 남아있던 책이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래서 30 중반에 이 책을 한번 읽었고, 그리고 이번에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다시 꼼꼼히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20살이었던 내가 왜 이렇게 이 책을 힘들어 했는지 좀 이해를 했고요. 약간의 이 책이 왜 어려웠었는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의 이제 세월과 경험이 저에게 좀 답을 알려준 것 같은데요. 책 제목에는 형용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존재의. 그렇다면 무엇을 참을 수 없는 것일까요?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존재를 참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원제를 보시면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원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원문에서는 바로 이 가벼움 앞에 참을 수 없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서양어에서는 바로 앞에 이 꾸미머가 그 뒤에 걸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을 수 없는 건 가벼움을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벼운 게 무엇이냐? 바로 존재가 가볍다는 것이죠. 작가는 이 인간의 존재가 너무나 가벼워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 제목을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때는 이 참을 수 없는 거에 대한 이 제목이 너무 확 와닿았어요. 이 형용사가 그때 막 이제 반항의 정신이고 막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다가 갑자기 대학교 가니까 막 뭔가가 막 다 이렇게 분출되고 뭔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기운이 올라올 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에 끌려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좀 삶에 대해서 좀 뻔뻔해진 건지, 아니면 경험이 많이 생긴 건지, 아니면 삶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인정을 했는지, 참을 수 없으면 어쩔 건데. 삶이란 그런 거지.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맨틱 코미디 영화나 아니면은 우리 흔히 보는 로맨틱 드라마 미니 시리즈 보면은 항상 이렇게 2대2 구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연애 소설인 것 같아요. 이 얘기 자체가 메인 서사는 사실 이 남자 여자의 어떤 연애 이야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애 소설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정말 헉 하고서 이게 책을 덮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연애 소설인 줄 알고 읽어가다 보면 이건 완전 인문학 백과사전이네 이러면서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책 역시도 첫 장을 딱 피면은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3장 읽고 나서 이거 연애 소설 아닌가 보다 하고선 포기하시는 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책이 제목만 보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흐름만 보고 갔다가 책장에 벽돌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대 고전물로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추천받고 읽어야 되는 책으로 여겨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작품은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역사 속에 매몰되는 인물, 그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원하는 인물, 그리고 관계와 존재에 대한 무게와 책임을 회피하는 인물, 관계를 운명이라며 온몸으로 짊어지는 인물, 이렇게 대조적으로 여러 인물을 보여주면서 삶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는 작가가 던진 철학적 질문을 스스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녀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연애소설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연애와 사랑, 남녀의 관계는 개인의 삶에서 너무나 비중 있게 삶의 방향과 존재의 무게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존재의 철학을 논하기 위해 가볍고도 뻔한 연애의 이야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왜 어렵게 다가오는지 책의 구성과 작가가 배치해둔 대조와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간단히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장의 소제목 중에는 가벼움과 무거움, 육체와 영혼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등장인물의 대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육체지향적인 가벼운 관계와 영혼지향하는 깊고 무거운 관계로 설정을 했죠. 육체지향적인 가벼운 관계는 서로 육체의 관계를 맺지만 관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죠. 회피형일 수도 있고 또한 구속되지 않는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요. 외과 의사인 토마시와 화가인 사비나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반대로 영혼지향적인 안정과 울타리를 원하는 인물은 바텐더이자 사진작가인 테레자, 그리고 대학 교수인 유부남 프란츠로 보여지는데요. 이 4명의 등장인물이 각자의 성향대로 비슷한 상대를 만났다면 삶은 그토록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토마시는 무겁고도 관계를 운명이라고 믿고 그 구속력을 가지려 하는 테레사와 맺어집니다. 토마시는 이혼을 한 무한 자유연애주의자였는데요. 잠자리는 같이 하지만 잠은 절대 같이 자지 않는 순간의 쾌락만을 위해 상대가 필요할 뿐이죠. 상대의 기분과 관계의 무게가 만들어질 애초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테레사가 안나 카레리나의 책을 옆구리에 끼고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옵니다. 테레사는 수줍음도 창피함도 최소한의 육체에 대한 개별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엄마 밑에서 자라났는데요. 테레사는 관계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시는 다른 여자였다면 거절했을 테지만 이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테레사를 자신의 아파트에 들이고 그렇게 동거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토마시가 테레사에게 올인했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자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비나였습니다. 사비나는 토마시와 에로틱한 우정을 이어가면서 테레사에게 사진작가의 길을 안내해주죠. 그리고 사비나에게 또 애인이 있었는데 프란츠입니다. 프란츠는 결혼을 한 기혼 남자였지만 사비나의 무한한 자유로움과 가벼움에 반해서 이혼을 하고 사비나와 다시 안정된
굴레자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런 4명의 등장인물에는 역사의 굴레가 지어져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봄이라고 말하는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이 프라하를 점령한 사태에 맞서 프라하 시민들이 했던 그 반대운동이었는데요. 이때 테레사는 소련의 장갑차와 무고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 사진을 찍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듯 했지만 토마시와 테레사는 스위스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테레사는 망명생활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토마시는 테레사가 떠난 자리에서 고민을 하지만 결국 그 고민 끝에 그 역시 테레사의 뒤를 따라 체코로 돌아갑니다. 사비나는 스위스에서 망명화가의 타이틀을 달게 되지만 자신의 조국이 만들어진 그 굴레가 너무나 무겁고 싫었습니다. 어떤 규율도 규제도 결국 어기고 배반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자신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자 기대했던 프란츠를 떠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배반합니다. 프란츠는 사비나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 여학생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관계의 굴레를 벗어나 가벼워진 것이죠. 프란츠는 캄보디아의 시위대에 참여합니다. 그는 태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이동을 하죠.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과 시위대를 형성하는데 점점 그 시위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시위대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자신을 분신하려는 그런 욕구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프란츠는 그걸 참아내죠.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프란츠는 거리에서 강도를 당해 사망하고 맙니다. 만약 프란츠가 시위를 위해 분신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고 또 어떤 의미가 부여됐을까요? 체코로 돌아온 토마시는 자신이 일전에 기고한 신문 칼럼이 문제가 되면서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고 청소부가 되지만 이 직업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일종의 가벼움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 방문 청소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볍게 맺을 수 있게 되죠. 테레사는 토마시의 이런 모습에 수없이 상처있고 질투하고 집착하기도 하지만 토마시가 선물해준 강아지 카레닌을 돌보면서 오히려 존재의 가벼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나름의 안정되고 소박한 삶을 살다가 이 둘 역시 어처구니 없게 교통사고로 객사를 하고 맙니다. 토마시는 시골에서 보낸 삶을 가장 평화롭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가벼움만 추구했던 그는 삶의 무거움, 이 안정을 알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건 사비나였습니다. 토마시의 아들이 사비나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고 이 체코에서 스위스로, 스위스에서 결국 미국으로 가버린 사비나는 그곳에서도 이 기치스럽고 뻔하고 반복되는 진부함을 벗어내려고 했던 자신의 삶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이 이렇게 연애의 서사로만 채워져 있다면 등장인물의 도덕적 개념과 윤리,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책은 연애 이야기 사이사이에 등장인물들이 피해갈 수 없는 사회 역사적인 굴레에 철학적인 질문 그리고 존재의 무게감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무거운 사람은 더 무겁게 가벼운 사람은 더 가볍게 보이죠. 이 책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책이 연애 서사로 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철학적인 설명과 질문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인데요. 이게 한두 문장이 아니라 몇 단락을 이어가는 이 철학적인 성찰과 사유가 도대체 지금 이 연애의 모습과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지? 하고 생뚱맞기도 한데 읽다 보면 또 그 단락에 푹 빠져들어서 다시 연애 이야기가 나오면 이 연애 이야기가 어디서 됐던 거더라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뚝뚝 끊어버려요. 강약, 중간약보다 더한 어떤 무작위적인 구성으로 보는 내내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요. 책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이 책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 철학적 담론과 사유를 말하는 나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결국 작가의 분신, 즉 작가인 셈인데요. 7장이 토마시,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를 병렬로 쭉 나열한 듯한 1인칭 관찰자처럼 인물을 관찰하고 이들이 먹고 자고 사랑하는 모습을 거리를 두고 보여주는 것 같지만 갑자기 3인칭 시점으로 바뀌다가 때로는 전지적 시점으로 바뀌어서 막 이야기 전체를 왔다 갔다 하고 또는 관통하는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무슨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혼동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는 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등장인물들의 어떤 개별적인 단편적인 이야기로 진행되고 더군다나 이 토마시와 테레사의 교통사고 죽음을 이 토마시의 아들이 사비나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게 책 중간에 나오거든요. 근데 또 책의 마지막은 토마시와 테레사가 호텔 방으로 가서 함께 잠을 자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애매모호해지는 게 죽었는데 다시 살았네 이러면서 이게 혹시 테레사의 꿈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테레사의 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테레사가 그만큼 이제 영혼지향적인 감정과 생각이 무겁고 진지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인데 이 테레사의 꿈 이야기가 꿈 이야기인지 현실인지 그조차도 때로는 혼동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성 때문에 책 읽기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이 책을 계속적으로 읽게 만드는 힘은 이 철학, 존재, 이러한 무거운 사유를 연애, 쾌락, 사랑과 같은 감성에 대비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학 이야기만 하면 너무 무거웠을 텐데 연애 이야기를 곁들이니까 마치 쉬어가는 코너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역사 이야기, 존재감의 이야기, 니체 이야기, 소련의 침공 이야기, 공산주의, 미국 이야기, 키치, 스탈린의 아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어떤 강약, 중간약 아니면 이 무게의 저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치 우리의 복잡한 삶을 굽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나라는 인간을 알아내기가 정말 힘들죠. 인간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파악해가는 것이 또한 성장의 과정인데요.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과 관심을 벗어나 사회에서 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관계가 남녀 연애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대에 대한 감정과 책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감정과 책임은 자신이 느끼는 존재의 무게만큼 만들어집니다. 내가 가벼운 사람과 만나면 나는 무거운 사람 같지만 나보다 무거운 사람을 만나면 나는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죠. 서로 비슷한 존재감과 책임으로 연애를 한다면 조금은 쉬울까요? 가볍기만 했던 토마시는 테레사를 만나면서 점점 존재의 무기를 느끼고 반대로 생각 많고 무겁기만 했던 테레사는 가벼워지죠. 사비나와 프란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상대가 보여주는 세상과 나의 세상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의 무게에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연애만큼이나 내가 살아있다는 감정 그리고 희노애락 일희일비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이 인간이 가장 싫고 인간 혐오에 빠진 인물들이 결국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삶을 다시 살아가잖아요. 서로의 존재의 확인과 더불어 서로의 존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실존, 이 존재와 연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작품이 어떤 사람은 가볍게 살아라, 삶은 덧없으니까 멋대로 살아라,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러면서 어떤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제 의견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 변화하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삶은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결국 개인의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여기는 거죠. 이 니체
전체 영혼 회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요. 이 영혼 회귀가 영화 해피 데스데이나 엣지 오브 투마로우를 보면 이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오늘 한 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서 실수했다면 다음 생에서도 실수한 겁니다. 이 영혼회귀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만약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다시 태어난 저는 지금 이 모습을 반복하고 있겠죠. 하지만 삶이라는 건 회귀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뿐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존재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혹시 그 일회용 수저,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컵 보면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잖아요. 그냥 폐기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사실은 일회용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재활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현실에 지금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나간 시간을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뿐이죠. 그렇다고 이 작가가 그러니까 가볍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겁게 살아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책에서는 끝까지 작가가 어떤 것도 주장하거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나쁘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밀란 쿤테라는 이런 인간 존재의 일회성의 삶이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미를 찾아내건 말건 그리고 어떤 의미를 자신의 삶에 부여하건 그건 결국 개인의 책임과 자유와 선택의 몫입니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선악도 옳고 그름도 없는 이 현대 사회에서 오직 개인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쾌락을 선택할지 그 반대를 택할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막연하게 불안하고 우울하게만 살아갈지 이 책은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참을 만한 존재의 가벼움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게감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나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예상과도 너무 다른 사랑 이야기, 그리고 관계와 존재의 무게를 서로 다르게 느끼면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보여주면서 유한한 삶,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일회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들 삶의 무게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날은 이 봄날의 벚꽃처럼 막 가볍고 정말 좋다 이렇게 살다가도 어떤 날은 또 너무 무거워서 이 바닥으로 처지는 게 아니라 완전 저 지하 세상에 혼자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무겁고 가볍고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조금은 회피하는 성향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도망가거나 뭘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마음속으로 너무 그걸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죠. 아무렇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그냥 두 손을 딱 놓고 네가 좀 힘들구나. 산책 나갔다 올까? 너가 오늘 많이 괴로운가 보다. 맛있는 것 좀 먹을까?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문제를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심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이 무거움을 더 많이 느끼는 성향이었었는데 꼭 이 책을 읽어서만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렴풋한 생각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살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가볍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누군가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저 자신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고 변화하는 게 인간이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너무 무겁게 살아왔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가볍게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좀 약간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 어떤 커다란 깨달음을 갑자기 팡 줬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삶의 경험이고 각자만의 어떤 노하우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다고 그러나? 근데 이 책이 결코 뭔가를 제시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혼란스러웠던 점들, 아니면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웠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속 좁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사는 거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는 사는 거 다 똑같아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획일화된 교육 체계 속에서 너무 많은 그 인구 밀도의 어떤 과잉 속에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나 좀 독특하게 이 고유함을 찾고자 하는 어떤 인정 욕구, 인정 투쟁이 굉장히 강했던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지금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 평범함이 굉장히 고맙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속에서 고유함을 찾고자 하는 거, 진부함 속에서도 어떤 신박함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 이게 아마도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 평범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는 이 무겁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가벼움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쾌락과 즐거움과 이례적인 어떤 기쁨에만 빠지지 말고 때로는 삶을 진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연애 소설이긴 하지만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은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요. 이 책에서도 인간은 이렇다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요.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인생은 이렇다, 삶은 이렇다, 인간은 무겁다, 존재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변적이고요. 이 가벼웠던 토마스가 무겁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사비나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비나는 성장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그 배신의 코드로 맞춰서 계속 배신해 나가는 그런 이제 변치 않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변치 않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성숙이라는 건 결국에 변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인간은 태화일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변치 않는 것은 저는 신의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대적이고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치 않는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완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완독하고 나면 다시 읽고 싶어지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가을에 책 읽기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산책도 하시고 책도 읽으면서 한번 이제 2022년도 이제 끝나가기 시작하죠. 시간이 너무 빠른데 한번 조금씩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고요. 이 가을이면은 조금 씁쓸해지고 쓸쓸해지고 이 존재감이 삶의 무게가 좀 느껴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도시책방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